이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배우세요. 단 일주일 만에 여러분의 두뇌가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앤드류 후보만은 말합니다. 배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두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방식은 과학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당신은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인류 역사에서 뛰어난 학습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도 처음부터 특별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이 특별해진 이유는 배움을 활용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누구나 익힐 수 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은 말한다. 배움은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다. 올바른 방법을 적용하면 누구나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배움이란 단순히 글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효율적인 배움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그 정보를 잊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두뇌에 저장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세계 유명 뇌과학자 중 한 명인 앤드류 후버만은 말한다. 배움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적용하면 누구나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단 3일 만에 당신의 두뇌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과학적 학습법이다. 이 방법을 따르면 적은 노력으로 더 빠르게 배우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같은 것을 배워도 누구는 빠르게 익히고 오래 기억하는 반면 누구는 어렵게 공부하고도 쉽게 잊어버린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그것은 두뇌의 구조와 활용법을 아는지 모르는지의 차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후버만이 제안하는 최적의 학습법을 통해 배움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법을 알아보자. 먼저, 배움이란 무엇인가? 후버만은 단순한 반복 학습이 아닌 두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책을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기억이 오래 남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효과적인 학습법을 적용하면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는 700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이 점을 증명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은 하루 10시간씩 공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하루 서너 시간만 집중해서 학습했으며 몇 가지 공통적인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핵심은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완벽하게 집중하는 습관이었다. 최고의 학생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학습할 시간을 미리 정해두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끄거나 음소거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당 시간 동안 연락이 어려울 것임을 미리 알렸다. 이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공부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뇌는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 두뇌는 자연스럽게 학습을 위한 최적의 상태로 변화한다. 또한 하루의 집중 시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침과 저녁으로 학습 시간을 나누게 되면 두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데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미리 계획한 학습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집중력과 주의력은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후버만은 이를 아데노신이라는 신경전달 물질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아데노신은 우리가 활동할수록 쌓이는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피로감을 유발하며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학습 시간을 정하면 두뇌는 필요한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학습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단순히 읽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하고 가르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후버만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한 방법 중 하나가 배운 내용을 보고 직접 실천해 본 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설명한다. 즉, 어떤 개념을 배우면 그것을 직접 실천해보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단순한 반복 학습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억 정착 효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정보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두뇌는 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깊이 각인시키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게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려줘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한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남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이 해당 정보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며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새로운 개념을 배운 후 그것을 직접 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학습 능력은 몇 배로 증가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배운 것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게 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두뇌가 정보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단순한 반복 학습이 아닌 두뇌의 기억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한 연구에서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다. 첫 번째 그룹은 같은 내용을 4번 반복해서 읽었다. 두 번째 그룹은 한 번만 읽고 스스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세 번째 그룹은 한 번 읽은 후 3번의 셀프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단순히 여러 번 읽은 첫 번째 그룹보다 한 번 읽고 여러 번 스스로 테스트한 세 번째 그룹이 정보를 훨씬 더 오래 기억했다. 즉, 학습의 핵심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스스로 떠올리고 답을 찾는 과정이다. 셀프 테스트를 할 때 정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고 나서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다. 설령 틀리더라도 다시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두뇌에 강한 인상을 남기며 기억력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셀프 테스트 방법은 무엇일까? 연구에 따르면 학습이 끝난 직후 바로 배운 내용을 떠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방금 익힌 개념을 스스로에게 설명하거나 요약하는 과정만으로도 기억에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뇌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떠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험이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직전에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하며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자. 마지막 복습 과정이 기억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이 방식은 단순한 복습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며 장기적인 기억력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을 평가의 도구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시험은 학습을 최적화하는 강력한 도구다. 연구에 따르면 학습 직후 바로 한번 테스트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테스트하면 장기 기억에 저장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셀프 테스트를 할 때 빈칸 채우기나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 법칙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개념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왜 셀프 테스트가 그렇게 효과적일까? 그것은 인출 효과 때문이다. 뇌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보다 정보를 다시 떠올리는 과정을 훨씬 더 강력하게 기억한다. 이는 단순히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법이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습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배운 내용을 바로 떠올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배운 내용을 친구나 가족에게 설명하며 이해도를 높여라.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떠올려 복습하라.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단순한 반복 학습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배움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매일 일정한 학습 시간을 정하고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라. 배운 내용을 직접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습관을 들여라. 스스로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복해 기억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라.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동기를 유지하라. 집중력을 키우고 흐트러지더라도 다시 돌아와 학습하는 연습을 하라.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 공부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학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는다. 기억력을 극대화하고 배운 내용을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수면, 습관이 필수적이다. 뇌는 깨어있는 동안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그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과정은 잠을 자는 동안 이루어진다. 특히 깊은 수면과 꿈을 꾸는 단계에서 학습한 정보가 정리되고 연결되며 더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저장된다. 낮 동안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정보는 걸러내는 과정도 이때 이루어진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하루 동안 학습한 내용이 정리되고 필수적인 정보로 변환된다. 반면 꿈을 꾸는 단계에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며 배운 내용을 연결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강화된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뇌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최적의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 내가 학습한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학습 후에는 잠들기 전까지 배운 내용을 가볍게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는 뇌가 정보를 더욱 깊이 각인시키도록 돕는다.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도 피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잠드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잠자기 직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낮잠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너무 길지 않은 20-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절한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 공부를 오래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습 후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 배운 내용을 더욱 오래 기억할 수 있으며 집중력과 창의력도 함께 향상된다. 결국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것보다 충분한 수면을 통해 두뇌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은 신체 활동이 학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단순히 머리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것이 기억력과 집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뇌는 단순한 생각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의 신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적절한 운동이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을 하면 혈류가 증가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며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된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능력을 높여준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두뇌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 해마가 활성화되면 정보 저장과 회상이 더 쉬워지고 학습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또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 스트레스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신체 활동을 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실제로 시험 기간 동안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운동은 두뇌의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도구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억력도 좋아진다. 특히 2-30분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면서 사고력이 선명해진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공부를 50분 정도 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다.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만으로도 뇌가 한층 더 활성화되며 학습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특히 아침에 하는 운동은 두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 아침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뇌가 더 빨리 깨어나 하루 종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저녁에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활동이 숙면을 돕고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유리하다. 학습 능력을 높이고 싶다면 책상 앞에만 앉아 있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단 20분의 운동만으로도 기억력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다. 두뇌는 신체와 함께 움직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운동과 학습을 함께하면 더 적은 시간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요소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 효율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절하느냐다.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여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한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긴장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시켜 뇌를 더 예리하게 만든다.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긴장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유다.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새로운 정보를 더 깊이 각인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뇌는 생존과 직결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저장하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배운 내용은 생존과 연관된 것으로 인식되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오히려 학습 능력을 저하시킨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깊은 호흡과 명상을 통해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학습 중간중간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50분간 집중한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두뇌가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스트레스를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압박 속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내는 법을 배웠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요소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습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스트레스 조절 기술을 익히면 학습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창의성은 일부 사람들만이 타고난 특별한 능력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환경과 노력에 의해 발전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즉, 창의성은 선천적인 재능만이 아니라 훈련과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일상에서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자극을 경험하는 것이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거나 익숙한 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의도적으로 고정관념을 깨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는 것이 창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거나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가지 개념을 연결해보는 연습을 하면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 또한 창의성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조합하고 변형하는 과정에서도 발휘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창작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명하기보다 기존의 아이디어를 재구성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혁신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창의력을 키우고 싶다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조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휴식과 여유도 창의성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다. 지나치게 문제 해결에 몰두하면 오히려 사고가 경직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동안 뇌의 연결망이 더욱 활성화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강한 집중 속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때때로 무의식적인 사고 과정에서 더 쉽게 떠오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한다.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려 하기보다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혁신가들이 실패를 거듭하며 결국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창의성은 단순히 영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실험하며 키워나가는 능력이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사고의 유연성을 기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라. 성공한 사람들의 학습 방식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그들은 배우는 방법 자체를 다르게 접근하며 이를 통해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력을 쌓아왔다. 그리고 이들의 학습 습관을 분석해보면 단순히 오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성과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특정한 기간 동안만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배움을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평생 지속해야 할 습관으로 여긴다. 일론 머스크는 나는 하루에 5시간 이상을 독서에 할애한다고 말했으며
빌 게이츠 또한 매년 수십 권의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 이들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는데 집중한다. 빌 게이츠는 책을 읽을 때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있다. 그는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직접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워런 버핏은 어떤 개념을 정말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원리는 파인만 학습법이라고 불리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과도 연결된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는 배운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설명하고 쉽게 정리하는 연습을 했다. 이렇게 하면 개념이 더욱 명확해지고 실전에서 활용하기 쉬워진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택한다. 피아니스트가 연주 실력을 높이기 위해 이미 익숙한 곡을 반복해서 치기보다 가장 어려운 부분을 따로 연습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훈련을 한다. 이는 의도적인 연습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목표 지점을 설정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배움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을 지속한다. 스티브 잡스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애플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접목했다. 그는 서체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결국 컴퓨터에 세련된 타이포그래피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는 멀티디서플리너리 사고와 관련이 있다. 한 분야의 지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결합하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학습을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드백이다. 단순히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론 머스크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피드백을 받고 그것을 반영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서도 팀원들에게 끊임없이 피드백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이끌어낸다. 이처럼 학습에서도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배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 피드백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학습 습관을 살펴보면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배움을 습관화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 약점을 보완한다. 또한 호기심을 유지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목하고 피드백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한다.